자, 오늘 그 수학사 연구의 10월 모임에서는 그 이상선 선생의 수리의 밝은 과정과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리의 밝은 과정과 구성 개요를 소개하고, 그리고 수리의 수학적인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 분석은 홍성사 교수님께서 보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잘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파트 1, 그러니까 이쪽 연구는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제 생각에 가능하면 둘로 나눌까 그러는데, 먼저 파트 1을 이상설의 수학책 수리의 발굴과 내용 연구로 하고, 그 다음은 그 후속 연구로 홍성사 선생님이 그동안 준비하신 것들을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달에 그 동아일보에 그 18세기 선비들이 밤새워서 수학을 그룹 스터디 했다고 하고, 했다는 제목으로 서울대학에서 있었던 그 학회,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황윤석이 수리정원, 또 역상고성 같은 서양 책들을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신문 기사에 실으면서 그 참석자인 그 중국의 내몽고 대학의 거스룽 교수 등이 한국 수학자들의 그 수학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내몽고 대학에는 한국 수학, 동양 수학사, 동양수학사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 히스토리 컨퍼런스도 가진 적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말기에 그 전통 산학에 보태서 서양 수학들이 소개되었었는데, 그 조이순의 산약, 수뷰 등이 그러한 예이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학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 최초의 근대 수학 교과서를 1900년에 쓴 이상설이 그보다 10여 년 전에 서양 수학을 공부하며 1886년 이 붓으로 쓴 수리 책이 한국의 전통 수학과 근대 수학의 연결선상에 있는 중요한 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원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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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교과서도 왜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그 1895년에 나온 책, 근위산술책, 그 책을 그 이상설이 그 책을 쓰면서 많이 내가 참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근위산술. 근위산술, 그러니까 근위산술인데 그거를 그 중앙도서관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 근역산수라고 써놨어. 역경해가지고 역을.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래서 근위산수라고 치면 안 나와. 근역산수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지금 저 1900년에 나온 책을 이제 쓰셨거든.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86년에 했다기보다는 네. 그거를 1900년에 이제 저 책을 아마 쓰라고 이제 부탁을 한 얘기가 그 학부 무슨 학무국장이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문에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쓸 수 있게 됐다. 다행히. 그러면은 혹시 저거랑 연결을 시키면은 네. 86년에 그 공부를 하셨고
하고 네. 14년 있다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12년 98년에 해서 98년. 그때 시작해서 99년까지 그 공부를 해서 아, 수리를 2년. 만들고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아, 교과서를 썼을 거다. 네. 아, 이어서, 합리적인 추측일수. 논리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1886년이 아니라 1898년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물리책에 대해서 거기는 백승호초. 또 백승호 그거는 1886년에 확인됐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아니 이게 지금 그 86년 이전에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건 누구냐? 이상설과 그 당시에 그 재원들이 같이 동부조합으로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양해로 올라와가지고 머물던 곳이 효연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예. 네. 수리의 그 발간 연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유신 전에 네. 보통 유신이라고 또 언제를 월 아니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써 있는 말이 이제 유신 이후에 산수를 공부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유신이 1894년 갑오경장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그 책을 쓰던 당시의 이상도 선생의 나이가 1885년에 15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지만 이때는 이미 결혼하신 후고, 그리고 이 나이가 보통들 과거를 볼 수 있는 나이들이 벌써 훨씬 넘은 나이니까 이 당시에 15세라고 하면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업에 열중했던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논문 써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져오라고 시킨 한국사의 천재들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트릭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 사진에 이상설 선생이 이상설 박세희 선생님, 시현식 선생님, 여기 있네요. 한국사에서 이 책에 보면 이상 선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한, 그러니까 이거의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리퍼런스로 달고 있고, 그걸 요약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지금 말씀 나눈 이 같이들 모여서 공부하던 이때 나이가 바로 아마 그 젊은 나이셨을 텐데 10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이들 모여서 공부하던 얘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회영, 이범세, 서남순 등등, 조한평, 여규형, 또 여조현 등과 같이, 또 이희종 등과 같이 학습하며 이상설 선생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좌장 노릇을 할 정도였고, 또 문화생까지 두었다고 했으며, 부제가 16되던 해에 1885년 봄부터 8개월간 서울 근교 정릉에 있는 신흥사에 합숙하면서 매일 과정을 써붙이고 한문, 수학, 영어, 법학 등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등등 그런 얘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일본어를 물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그러니까 외국어를 거의 다 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을 6개국어, 7개국어를 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일본어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고, 그리고,
네, 어쨌든 이 당시에 벌써 법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학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1885년의 시기가 한국 수학사적으로 이 신구 수학이 양립 병행한 그 중첩의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그 근거로는 1888년에 산사 17명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당시에 서양 수학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소개되던 시기이므로 이상설이 수학을 공부할 때가 신구 수학의 교체 시기로 여겨질 수 있고, 따라서 이상설은 신구 수학이 양립 병행한 중첩기에 수학을 학습한 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선 수학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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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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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시 이제 지금 참고한 책들에 보여주면은 10대에 이미 수학적 식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이 얘기 남순이와의 비교. 남순이는 일본에서 그 측량을 배우고 들어와서 의학교 교사를 하면서 수학책을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이 남순이의 수학보다는 이상설의 수학의 수준을 높이 받았다는 것은 여기저기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남순이와의 비교요. 네. 네. 네네. 정선산학. 네, 그렇죠. 네. 예, 계속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상설이 술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네네, 네. 1894년, 예, 과거부터, 예, 예. 네 명이 합격을 했고요.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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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장이.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산수신서는 물론 그렇죠. 물론. 근데 수리도. 예. 네. 네. 예, 그건 정말 확인해 봐야겠네요. 참. 예. 네. 윤병석 씨의 말만 믿을 건 아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리를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기록에 걸 참고하면, 그러니까 이상설의 지금 역할이 조선인으로서 가장 먼저 근대수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실제로 근대수학을 학습한 후에 이해하고 교과서를 쓰고 또 직접 학교를 통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근대수학을 가리켰다. 대중화하는 역할을 학교를 통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 술이란 책의 존재에 대해서 인하대학교의 윤병석 교수님이 1984년에 이미 학계에 그 책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전혀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쭉 지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리책의 존재는 여기저기 그 기록에 의하면 다 멸실해서 없다고 써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만약에 1886년 7년에 쓰여졌다면, 그러면 1895년에
생긴 한성사범학교 또 한성소학교에서 사용된 수학 과목에 한국인이 사용한 이 수학 교과서는 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냐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모르고 있죠. 아, 근위산수를 썼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수리를 이후에 썼다 그러면 이 수리책을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한 후에 썼다 그러면 즉 1898년에 그때 수리책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앞쪽으로 갔었거든요. 이미 근위산술이한테 그런 식으로 교사로서 강의를 했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수리정원책을 베껴 쓸 것 같진 않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수리가 1886년 7년에 쓰여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하고 또 그러다가 저기 한성사범학교 교사가 돼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다면 이전에 자기가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렉처노트, 만약 그때 교과서가 없었다면 그럼 그런 식을 그게 렉처노트 정도라도 사용되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문산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을 거고 근위산술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예, 네. 근위산술이요? 제가 그냥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네. 예.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들었고. 이분이 이제 사학과 교수신데 이상설 연구를 집중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예. 네. 아마 아니지. 이때 학위를 이 사람 나이가 들어서 하신 거죠. 나이가 들어서. 예, 그럴 겁니다. 예. 이분이, 이 보제 논집에는 여러분들이 원고를 내셨습니다. 이 보제 논집의 중요성은, 이 보제 논집에는 그 이상선 선생님의 가족들, 그리고 진짜로 같이 겪었던 분들의 기록이 다 녹취가 돼 있고, 채취가 돼 있어서 실제로 다른 데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원고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의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학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특히 이상도 선생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이분이 아드님 하나, 따님 하나, 아들, 딸 하나씩을 두었는데 아들이 6.25 때 납북이 되면 월북하면서 납북이 되면서 그 후로 월북자 가족같이 돼서 아마 오랫동안 정부에서는 거의 이렇게 경외시했던 오랫동안 그래서 독립운동자로도 인정을 아마 받은 게 굉장히 나중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상설의 수리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수학계에서는 그 책이 멸실된 것으로 알려졌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수리란 책은 없어졌다, 찾을 수 없다고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치환 선생님께서 본인이 충남 예산 근처에서 저술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근처에 수당기념관 관장인 이문원 교수님이 이상설 선생님의 유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올 여름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상설 선생님이 쓰신 그 수리의 수권을 발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여기만 이문원 교수를 통해서 그 존재가 불분명했던 이 이상설 선생의 책 수리의 사본을 마침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책은 이런 이 책인데요. 수리의 전체 확보된 내용이고
정리해서 읽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은 비례, 방정, 기화, 원본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이상선 선생이 쓰신 과학책 백승호초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책의 경우는 물리, 화학, 식물학을 다루며 물리는 역학과 전자기학, 화학은 주기율표와 또 영문 화학식을 포함하는 등 그 수준이 그 당시에 그 과학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좀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나머지가 그리고 이 이문원 중앙대 명예교수의 할아버님이 수당 이남규 선생이고, 그 이남규 선생은 일본군에게 1907년에 피살되었고 예산에 수당 기념관이 있고, 이 이남규 선생의 손자인 독립유공자 이승복은 독립유공자인 이동명 선생의 부관으로 러시아에서 이상선 선생의 임종을 지켜보고 유품의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상선 선생은 자신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유품을 모두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를 태우지 않고 그간 보관해 오시다가 조카인 이문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그것을 다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문원 선생의 삼촌이던 이승복 선생의 동생이 이상선 선생의 사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관계가 있고 또 이게 그 같이 일한 그런 관계여서 유품을 서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딸이 같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한테 물려준 셈이, 남겨놓은 셈, 그런 일을 맡겨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승복 선생도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항일단체 신간의 강령을 만든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상선 선생은 아들과 딸을 가졌는데 아들은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한 남한에서 이상선 선생과 가족에 대해 한 얘기가 거의 금기시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근황을 거의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상선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한 4, 5년 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되고 그러고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 사학자인 박성래 교수님께서 이상선 선생을 한국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시면서 주간 동아에서 원고가 나가고 그 후에 수학자들이 이상선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문원 선생은 자신의 창고에 이상선 선생의 유품이 아직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수리 원본도 그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몇 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오천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창고에서 찾아봐도 뭐 책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뭐 해서 찾기가 힘들어서 아직 못 찾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책을 복사해 갔으니 급하면 혹시 국사편찬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비로소 그래서 이제 오치환 선생님이 바로 그 말을 듣고서는 국사편찬위원회 과천으로 가서 이제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수리나 뭐 이상설로 검색을 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 이것저것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계 유고를 뒤지면서 그 안에서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 예. 이 한계 유고는 이승희 씨가 남긴 자료인데 여기에 이승희는 1977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은 분입니다. 어쨌든 이문원 선생이 소장한 많은 자료의 복사본 중에 일부에 섞여 있어서 모든 자료를 하나씩밖에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수고를 거쳐서 그 중에서 수리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찾자마자 전화를 거셔서 바로 그냥 시간 있냐고 하셔서 그냥 과천에서 학교에 오셔갖고 책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말기의 산술책 중 조이순의 산악습유가 19세기 말 조선에서 발간된 의미 있는 산서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산술 신서가 1886년 7년 사이에 발간됐다면 이것은 김영욱 교수님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찾으신 그 산악 원본의 발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홍성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수리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리에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에는 표지의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뒷면에 연대추정의 단서가 있다고 인하대 윤병석 교수님이 논문에 1982년 논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각주에는 수리 표지 뒷면에 다음과 같이 병술, 산방, 부재, 주인, 서왈 등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분은 윤병석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1886년과 1887년 사이에 산방에서 부재가 책을 써서 9월 7일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게 1886년 7년 사이인지 1898년 9년 사이인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마 원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부분이라면은 저희가 되는데, 아무튼, 과제는 남아있어요. 네. 뭐 이렇게 방사선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 12년 차이를 확인해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지금 표지를 원본을 보셨고, 이 책을 이제 이해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글자가 알 것 같긴, 술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일권이 아니라 수건이라고 써 있고, 뭐 글자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써 있어서, 야, 이거 안을 보니까 더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부분 한자로 쓰여진 130여 쪽으로 구성된 수리책은 그 안에 내용이 비례, 방정, 기하, 원본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 책, 그러면서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이 책이 그 일제시대 때 나온 그 수학책들하고 많이 달라서,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한국인이 스스로 쓴 책, 즉, 번역한 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갖고 이제 보기를 시작했는데, 목차는 간신히 읽을 수 있었으나, 이게 글자를 대충 보니까 이 약분이 수분으로 보이고, 가감은 천자로 보이고, 영육이라는 글자도 여기서 알아보기가 힘들고, 제가요, 한자를 너무 몰라서, 제가 몰라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수리정원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예. 이게 영자로 보입니까, 선생님?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조선 산악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우연히 지난번 학회에서 만난 중국 아카데미 시니카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이재화 박사가 연락이 돼서 이 서문을 한번 좀 한자 잘 아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잘 못 읽더라고요.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결과 이 중국 수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자 고전 번역원을 찾아서 한자 고전 번역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초선화 행서는 한 글자당 120원에서 150원 정도로 번역을 이게 바꿔준답니다, 말을. 그리고 또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해 주는 건 또 별도로 난이도에 따라서 차지를 한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자당이요. 한 자당.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그 몇천만 원, 그러니까 학술 진흥대에서 적어도 한 2,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번역을 맡겨서 하겠지만 우리 돈 들여서 이걸 해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중국인 학자가 이게 혹시 수리정원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줘서 보자마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리정원을 몰라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수리정원을 제가 찾아서 도서관에 가서 찾았습니다.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수리정원을 근데 수리정원을 보고도 이게 같은 건지를 제가 비교를 같은 건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홍 교수님께서 수리정원 나오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실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다른 분한테 내용을 좀 봐달라고 해서 한문학과 교수님, 또 한문교육학과 교수님, 또 중문과의 중국에서 학위하신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봐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런 중문과, 한문과에 중국에서 북경대학에서 박사한 분들도 못 읽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한국 사람이 한자로 쓴 책을 누가 읽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초서체나 행서체만을 따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균관대 박물관에 학예사로 근무하는 김채식 박사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한학자인 임창준 선생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지곡서당이라는 데를 세웠답니다. 지금은 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연구소로 돼 있는데 여기서 1976년부터 제1기 한문연수생을 선발한 이래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3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무료로 이 한문 교육을 실시해서 한문 연구 인력을 양성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옛날 진짜 조선시대의 어려운 한자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초서나 행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우리나라 전체에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그래도 그나마 말이 되게 쭉 읽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김채식 박사도 이걸 읽기는 쭉 읽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수리정원하고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수리정원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보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이 보는 동안 저도 저대로 이 제목만 보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보니까 명분 그러니까 목차가 수리의 수건의 목차가 명분, 약분, 통분, 정비례, 전비례. 이 전비례가 어떤 의미인가요? 반비례 의미인가요? 예. 그리고 합률비례, 또 안수체절비례. 이게 합이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네. 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쓴다면 여러 개의 비례식을 다루는 예. 그러니까 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모음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관해가 아니고요. 네네. 차례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네. A1대, A2대, A3대, AN. 그럼 그걸 차례대로 전체 양이 있는데 네. 찾아내려면은 네. 그걸 안수 비례. 차례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수학적인 용어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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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를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화수비례, 교수비례, 화교비례, 영육, 차세호징, 또 첩차호징.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영육하고 그러니까 네. 영육 문제를 네. 비례를 써서 풉니다. 아, 영육 문제를 홍길주의 대석 보면 돼. 그래서 보면 돼. 오케이, 예. 그러면 이해. 호징은 네네. 그러니까 심플 차세 호징. 예. 펄스 포지션이고 네. 섭사 심플. 호징은 더블 펄스 포지션. 그러니까 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첩차 호징 더블. 1차 방정식 AX가 B 있잖아. 네. 그거를 X가 없이 푸는 분계입니다. 네. 1차 방정식. AX가 B 되면 그냥 X는 B 나누기 하면 되는데 큰 분계 가지고 A 찾고 분계 가지고 B 찾고 식을 만들자. 그래서 B를 A로 나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딱 X를 뭐라고 놓자. 네. X를 놓자. 네. 그럴 때 오차가 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과에 나오면서. 네. 더블 폴스 포지션이요. 더블 폴스. 아. 근데 이제 첫 호수는 네. 심플 폴스. 예. 네. 예. 아. 네. 둘 다 모르고, 예, 그리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예. 방정, 예. 연립 1차 방정식이요. 네. 네네. 네, 06이요. 네. 6이요, 6. 네. 아니, 니은이요? 6? 그래요? 네, 의미가 마찬가지. 네, 뭐 아까 같은 식으로, 예. 네, 더블 폴스 포지션. 네. X1 주고 X2 줬을 때 생긴 게 있으니까 네. AB를 구하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 방식 풀어서 AB 구해주면 B 나누기 A 답이 나오는 건데 네. 이 영육 06. 쓰고 네. 는 B를 쓰고 아, 네. 그러니까 네. 더블 펄스 포지션인데 네. 그러니까 13, 14번은 네, 13, 14. 진짜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부전 사람들에서 영육만 했는데 이게 수리 전문에 차세 호징하고 첩차 호징은 그러니까 슬라이트 디퍼런 웨이로 그 문제를 푸는 거야. 네. 첩차호지, 예. 그래서 영국은 풀수 있는 문제를 네. 풀수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기어오브는 절대 기어. 그때 기어오브이 아니야. 네. 예. 내용 아닌 듯. 예, 내용이. 아니야. 아님, 예. 아니, 내용이 아닌. 예. 프랑스 사람이 쓴 그 교과서 네. 하는 사람이 쓴 교과서를 네. 그대로 번역한 교과서. 오케이. 예. 예. 그리고 이제 013국이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졌는데, 이게, 여기 쭉 읽어보면은 13개는 아니고, 16개로 돼 있고, 뭐, 한데, 여기에 013국이라고 쓴 것이 그렇고, 이게 수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한 권밖에 없고, 또 이게 전체 130페이지인데,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피시로 보면은, 지금 홍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페이지가 누락된 것들도 있고, 또 뒤죽박죽된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관되고 옮겨지고 하면서 아마 정리된 상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마이크로피시를 떠서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보셨겠죠? 아마 가지고 계시. 윤병석 교수님은 살아계신가요? 인하대. 살아는 계세요. 네, 네. 살아는 계세요. 그런데 30년 전에 네. 이거를 저기를 했대요. 30년 아니 그 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 영육법도 동문산지나 어제 수리정원에서 다룬 내용인 듯하고 이상선 선생이 예, 고쳐야죠. 제가 이거 잘 모르고 써서 그런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다. 그리고 이상선 선생이 만약에 이게 1886, 7년대에 쓰였다 그러면 과거에 당시 천문학 과거와 취재 시험 과목이었던 중국의 서양 수학책 총 54권, 어제 수리정원 또는 해서서 수리정원 보해를 학습했으리라 판단한다. 이 말은 맞지 않을까요? 예. 이건 무시하고요. 예. 빼버리고, 이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히려 작은 방문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수리정원을 찾아보라는 조언에 따라서 수리정원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 도서관에 수리정원 그 원본 어제 수리정원 원본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원본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수부 그리고 명분, 약분, 통분 등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비로소 이제 이게 저기 수리하고 글자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씩 매치가 돼서 거의 같이 썼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했고 내 구성도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그림이나 수식이 있고 또 아래에는 설명이 있는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역시 어제 수리정원을 보고 썼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이걸 빌려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걸 다 복사를 마음대로 하게도 안 하니까 이걸 차근차근히 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존경각의 최근 대만에서 발간된 책 총 12권으로 정리된 조그만한 책이 그리고 잘 정리된 책이 1969년에 나온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대만 발행의 수리정원이라는 책을 복사해서 이를 중심으로 수리와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책인데요. 원본에도 방점이 찍혀 있네요. 그 말 뺐습니다. 방점 없었다는 말은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복사를 해보니까 두께가 이게 이만큼이고요. 이만큼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책 수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서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이 마크링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입술이 줄을 금을 긋고 이렇게 이 수리와 여기 수리 정원과 차이가 나는 글자가 다른 그런 부분, 양이 다른 그런 부분을 표시하게 돼서 빨간 마크가 된 부분들입니다. 이 수리정원은 대만 상무인서관에서 중화민국 57년, 그러니까 1969년인데 400종의 중국 고전을 모아서 국학 기본총서 400권을 발간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12권으로 되어 있고 왕은호의 주편으로 수리정원이라고 발간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주편일 겁니다. 예, 그 아래 부편이 있는데 전체가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필요한 부분을 스캔해서 제가 앨범을 여기다 그냥 올려놨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고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가 무겁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수리정원을 이게 25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이게 좀 많구나. 뒤에 앞에는 60페이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명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분이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냥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보시면 감법이고 이게 장점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서 잘 안 보일 때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수리정원 12책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목차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명분이고 뭐 약분이고 통분이고 뭐 등등 쭉 해서 함률 비례가 있고 전비례에서 아 이게 이 책을 복사한 거구나 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대만 책의 국학기본총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명분은 대만판 이 책의 하편 2권의 261쪽 또 뭐 통분은 수리정원 하편 2권 265쪽하고 딱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매치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내용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013국, 이게 전체가 13절이라는 뜻인데, 여기 목차는 16개 절인데, 13국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또 학이란 수리의 필림에는 납장이 있고, 순서가 일부 뒤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은호 선생님 댁 창고에서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느꼈습니다. 비교해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중기책 수리정원의 목차에서 우리 책 수리의 목차의 제목을 거의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상욱 선생님이 학습하는 법을 지난번에 보여주신 대로 저도 글자 갖다 놓고서는 이제 한 글자씩 비교해 봤는데, 틀렸습니까? 타이플. 예. 돌아갈기. 이렇게 그냥 제가 타이프 치다 보니까 잘못 쳤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거의 글자가 다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단지 수리에는 방점이 없고 이 수리 정원 책에는 지금 방점이 있어서 글자 읽기가 좀 쉽다는 거. 뜻을 읽어가면은 뭐 무릇 제하는 것이 목표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을 때까지 뭐 등등등 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거 몇 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이미 선생님들이 다 수리정원 연구를 다 해놓으신 거라 별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떡할까 해서 이제 아주 방법을 바꿔서 수리 해독 과정은 이제 수리정원의 연구에서 이미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이 수리의 내용이 수리정원을 옮겨 쓴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실망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되나 처음 발견한 책인데 그렇다면 이 연구 방향은 이 두 책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예사인 김채식 박사한테 이 두 책을 주고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달간에 걸쳐서 이 두 책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마크를 저렇게 받았습니다. 마크를 받은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명분인데요. 명분이 똑같이 두 페이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가 있는 게 여기 이자, 상자, 설자 이렇게 찍힌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캔할 때 이렇게 색깔을 좀 짙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냥 하면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분에 이거를 그림의 크기를 원래 그림으로 하면 같은 겁니다. 그게 네 목차요. 여기 이게 그냥 복사하다 보니까요 이게 흐려지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짙게 하니까 여기에 이자, 상자, 설자, 일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거는 이상서 선생님이 쓴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도장에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같이 명분인데요. 요 글자 수를 보면 이게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타이프를 친 거기 때문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큼이 여기랑 지금 일치하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같은 명분인데요. 즉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줄어들었냐면 그러니까 약 10줄의 내용이 거의 한 줄로 축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더 자세히 보면 약분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좀 크게 보죠. 보기를 전체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요게 1번
요게 1번, 요게 한 줄, 두 줄, 세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이쪽으로 치면 한 9줄쯤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한 줄 조금 넘어서게로 이게 줄여 써져 있고요. 쭉 같이 내려가다가 완전히 여자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끝이고, 그 다음 약분으로 넘어가고요. 네. 자. 1번 아마 같은 겁니다. 여, 인, 뭐, 2, 3, 2. 아, 그런가요? 아, 그렇습니까? 이 약분 앞입니다, 이게. 요거 다음이 아마 약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261페이지, 262페이지. 그래서 야로 끝나는 게, 요게 수야로 끝나는 게 여기거든요. 시작은 여기 여인으로 시작해서 수야 이렇게 끝나는. 그러고선 그 다음에는 여기 다 스킵하고서는 그냥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은 요 약분도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여기 A 파트가 여기서 요 글자가 요 글자인데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는 요 중간이 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여로 시작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줄이 세 줄 이렇게 길게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한 줄로 줄어 써져 있고요. 이 중간을 뺐고요. 또 여기도 요 내용은 요 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완전히 이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요 소수 부분도 요게 요 두 줄이 여기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니까 27줄 정도 되는 게 여기는 두 줄로 지금 요약돼서 쓰여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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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그 다음도 예, 정비례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일치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글자만 여기는 배자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석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다르고 또 여자가 즉자로 쓰여졌고요. 여기 이자가 삼자로 쓰여져 있고 하는 식으로 쓸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바꿔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잘못 쓴 건지 뭐 그렇게 예. 이해를 읽다가 예.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세 줄로 그러니까 한 8줄로 쓰여 있는 게 여기 두 줄로 요약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런 식이 많습니다. 여기도 여기 요 글자에서 요 알파 부분이 미싱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예,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여기저기서 나는데요. K 부분 여기도 이렇게 긴 내용이 여기 두 줄로 줄에 써 있고 요 부분은 생략돼 있고요. 아, 그런가요? 요게 배자고요. 10석 예, 여기 40배 40석배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도 오타가 있을 수 있군요. 아, 예. 아, 그러니까 또 원본을 이걸 또 봐야 된다는 소리군요. 아, 네. 네. 네, 네. 어느 책을 보고 했느냐. 예. 어제 수리정원. 예. 그렇군요. 근데 전에는 이런 이런 책에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서 가서 보여달라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복사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옛날 고서에 관심들이 많아져서 막 이 사람들 찾아오고 막 복사하고 하니까 이게 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하니까 이게 레귤레이션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완전 고서는 장갑 끼고 이렇게 보고 디카로 뭐 몇 장을 필요한 부분 찍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제가 복사하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꺼리고 그리고 또 이게 영인도 예. 그러니까 사실 맨손으로 특히 복사할 때 이렇게 눌러서 이게 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는 별 문제 없는데 몇 장 디카로 이렇게 찍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전권을 복사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물어보고 하더니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저런 영인본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복사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수미호준 차분 뭐 이렇게 여기 낙장이 있고요 여기요.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건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불명한. 그리고 요 부분은 누락이 돼 있고 요 부분도 물의 전수 비례 요 부분이 교수 비례죠. 교수 비례가 없고 그리고 또 여기도 화수 비례에서도 요 부분이 이제 이게 Q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이 다 생략돼 있고 요 아래가 생략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저 빨간 마크 표시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이게 수리와 저기가 차이 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은 요약되어 있는 거가 많고 좀 누락된 게 있고 또 스킵한 게 있고 서로 약간 다른 글자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제가 조금 다른 게 몇 개 보이는데 그 아직까지 어느 게 구체적으로 다른 문제고 의미 있는 그러니까 소개할 만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저거를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쉽게 다 결론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비교를 하시면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나눠드린 이 시놉시스가 제가 나눠드린 게 먼저 보내주신 거고 지금 나눠주신 게 이제 수정해서 보내주신 거인데 혹시 선생님 요 부분 좀 설명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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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설명.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약간씩 좀 생략한 거든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가 이제 그 체절 차분하고 가배 간분 차분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위에 거하고 같은데 단지 승수만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그냥 아주 카트를 이런 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거지만 뭐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미싱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뒤에 부분 이렇게 베껴 넣었는데 그 앞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베껴졌기 때문에 그건 definitely 왜냐하면 앞에가 이제 제1, 제2 됐는데 한번 제2 중에서도 뭐 아주 일부분만 뒷부분만 나오고 앞에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건 틀림없이 낙장인 거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앞에 그러니까 그게 71페이지 거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거를 내가 안 갖고 왔고 아니 말고 파일이요? 아니 이 파일 술이요. 여기 제가 찾아보면 가지고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제가 보시지. 여기에 어느 거냐면 산술교과서 상해청 여기 제가 그걸 메모리 스틱에는 카피를 안 해온 것 같으네요.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안 갖고 왔어. 잊어버려.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데요. 그럼 그냥 네. 이제 그 앞에 70 그러니까 97페이지 정도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앞에 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카피한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부터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께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게 말고 이게 새로운 거.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에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암만 해도 이상해서 이게 새로 암만 해도 이상해서 그 사이 공부를 했더니 여기 이제 98페이지 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그 삼각형 그림 그려놓은 게 거기 이제 이걸 보는 98페이지.
우리 김영욱 선생이 최근에 자기가 쓴 기하책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 구면상법을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맞춰보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저게 98페이지에 코사인 법칙이 코사인 법칙에서 그 중에 한 각이 90도가 되는 경우를 갖다가 붙이니까 거기 지로가 되는 거지. 구면 거기서 그렇게 나온 공식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까 거기다가 이게. 그런데 수리정원에는 구면상을 붙이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아까 수리 정원에는 네, 백승호초 천문까지는 안 쓰였습니다. 그 책에는요. 근데 공부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책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천문학 삼각법.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신학 사는 사람들이 뭐 수학하면서 뭐 삼각법 그 삼각법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김영욱 선생 걸 베껴놨어. 조선시대 98페이지. 그러니까 서양의 도선교는 십자잖아. 그러니까 십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다 점을 찍는 거야. 그게 이제 수리정원의 사명상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상상 저 뒤에 있는데 그거를 미리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기억은 안 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순 기억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억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 있고 이거는 있지만 페이지의 기호. 네, 나 지금 못 봤습니다. 하지 않고 어쩌면은 그러니까 서양 수학 같은 거를 그러니까 서양 수학에 들어온 다음에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자 분모를 나타내는 방법이 서양 수학은 수리정원은 안 들었어요. 분모가 위에 있고 분자가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확히 그러니까 거기 물론 이렇게 가운데 분모 수리 정원과 다르다. 예. 이렇게 쓰기를 분자 분모에 쓰는 방법이 수리 정원과 다르다. 앞에서 보면 그림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딱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분수 기호로 이렇게 네. 3분의 1. 네, 네. 이 기호도 거기는 3 쓰고 1 써놓은 거야. 수리 정원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이 그냥 수리 정원만 공부한 거는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 거는 수리정원을 그대로 뵙겠지만 이 98페이지 이후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몇 시? 12분. 어떻게? 12시 반 정도. 연습 반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건 선생님은 아니, 나머지는 엉덩이가. 그 다음에 이제 조홍계 목마니까 이 사람이 문자를 그러니까 작은 수리정원은 작은 방법을 해서 반드시 구하는 그 x를 근이라고 하고 그래서 작은이야. 근을 빌린다. 그러니까 이제 천원술은 근을 천원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근을 근이라고 하고 시작한 거라. 그 서양 수학이. 근데 이 사람은 근이라는 말을 안 써. 필요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비례식이 있을 때 A 대 B가 C 대 D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구하는 거를 그냥 속으로 쓴 거야. 그냥 미지수를 속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미지수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아주 내가 보기에는 뭐지? 그러니까 문자화 하는데 상당히 자유스럽게 문자화를 한 거야. 이게 이제 그 뒤로 나가면 꼭 소구뿐이 아니고 뭐 이자를 구한다 그러면 이자를 써놓고 그걸 문자처럼 쓴 거야. x 대신에 이자 써놓고 식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86년, 88년 그때 일본 책이든지 서양 책
책을 봐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문자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막 쓰는 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x가 18 구하는 거를 3소구가 equal 18. 그러니까 소구는 6이다. 보면 멋있어. 그러니까 그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종류의 식을 잘 쓰고, 그 다음에 1율, 2율, 3율, 4율도 보통 수리 정원은 A 대 B가 C 대 D면 1율, 2율, 3율, 4율인데 이 사람은 1, 3, 2, 4로 쓴 거야. 그러니까 1, 2가 같은 종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거, 그런 것 같은 거는 또 조금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른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합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제가 unknown이라고 그러는데 이 unknown들을 그때마다 문제마다 필요한 그 글자를 써가지고 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수리정원의 합률 푸는 방법하고 전혀 달라. 수리정원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비례식 구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전부 다 수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화했다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왜 걱정스러운가 하니까 그 일본 그 산술책, 아까 그 저기 산술 교과서 말씀드렸을 때 아까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arithmetic, algebra, 그러니까 산술, 대수, 기하 그렇게 구별하는데 대수는 그야말로 그 x, 그러니까 수식이 들어가는 걸로. 산술에는 모든 문제가 수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초기 교과서가 산술 교과서가 그게 아마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그 미지수를 이렇게 사각형 놓고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 그런, 지금 그게 언제 들어와요? 국민학교 때 들어오나? X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식 세우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서양 책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순전히 그러니까 엘지브라라고 해가지고 어너더 파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서였기 때문에 문제가, 대학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도 그 서양 책 보면은 유니버시티 애리스모틱도 있거든. 산수를. 그 대학에서도 뭐 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그게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수식을, 그러니까 이 기호를 활용하는 거, equal sign. 저게 아주 definitely 그 이상설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앞에 97페이지까지는 그냥 인용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선가 그 기호를 이용을 해서 대수화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아까 그 전비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왜 안 가르쳤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y가 ax가 비례고 xy가 k가 반비례죠. 그러니까 y가 x분의 1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좌표 놓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C 대 D가 A분의 1 대 B분의 1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B분의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그게 그거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A분의 1 대 B분의 1이 바로 B 대 A거든. 치워만 하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정산수부터 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분수로 안 쓰고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전이야. 그런데 이 말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합률 같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례식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푸는데 그거를 그냥 비례식끼리 막 곱하고 막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대수화해서 수식해가지고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 가감 비례 뭐 그런 거 전부 다 거기 이제 거기
제1문, 제10문 이런 거 전부 다 먹고 하니까 그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문제를 푸는데 자기식으로 다 푸는 거야. 수리정원대로 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로 의미 있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수리가 될 수 있는. 왜냐면 그 앞에 거는 그냥 거의 카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화수비례 문제 하나인데 거기는 조건을 하나 빼먹었는데 원래는 들어있는데 빼먹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놓겠는데 잘못 풀어진 거라. 우연히 맞은 거. 우연히 맞은 거. 그래서 전부 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using the given conditions find the linear equation and then solve it 하는 거. 이게 다 그 얘기. 그 다음부터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시스템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 교수비례, 화교비례 이게 다 비례식으로 수리정원은 풀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번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게 아까 이렇게 물통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건데 이 박사님은 그 그림이 저기 어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 백승호초에 근데 그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수리정원에도 비슷한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2개 있고 아래 1개 있는 거는 없어. 그래서 그거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지금. 그래서 혹시 진짜로 백승호초에 같은 문제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찾을 수 없었던 문제들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게 제곱하고 세제곱을 표시하는 방법. 작은 방은 제곱을 평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제곱을 입방이라고 쓰고, 이제 3승방, 4승방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은 자승이니까 그리고 작은 방에 근자도 안 쓰고 갑자를 써놓고 자승 제곱을 자자 쓰고 위에다가 세제곱을 입자를 쓴 거라. 얼마나 좋아. 이런 건 또 어디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산술 교과서들 보면은 거기는 다 이렇게 제곱 쓰고 삼승 쓰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로도 다 가르치고 그렇게 그 교과서에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상설이가 교과서 썼다고 말하지 말고 번역했다고 그럼 다 바꿔야 돼. 상야청을 번역했다. 그렇게 바꿔야지 썼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런데 상야청도 자기가 쓴 게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이지. 그 다음. 그래서 편이잖아. 편. 상하청이 쓴 책을 한국이 번역했다고 강조하니까 상하청도 편역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놓은 책을 이렇게 감수한 정도인데, 근데 상하청의 저술로 다 쓰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저술은 저술인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원본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상하청은 그러니까 어떤 한 책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편역, 그러니까 편이지 편. 그냥 편자를 썼는데 우리도 그 당시 책은 뭐 남순이도 없고 전부 다 편이라고 돼 있어 사실. 그러니까 아마 편역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꼭 편역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문제 같은 걸 많이 바꿔놓습니까? 이상설은 근위산술은 거의 안 바꿔놨어. 그대로 일본책 문제 그대로 썼는데 이상설은 많이 좀 바꿔놓은 편인데 그거를 근위산술책 그 문제를 많이 인용도 하고 그런 것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기호를 만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1900년 이후에 때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1900년 이전일 거는 틀림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입을 썼으니까 2승, 3승을 안 쓰고 2자, 3자를 안 써요. 그래서 this implies that he wrote this note before the textbook 산술 신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퍼 리미트는 결정된 거라. 이제 로우 리미트는 아까 86년에서부터 이후. 그러니까 86년서부터 98년까지. 그 사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쓰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리팅 스퀘어 한 거, 루트 쓰고, 이런 것도 이거 전혀 지금 물론 뭐 수리 정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솔루션은 없잖아요. 솔루션 당연히 없다고. 교수님 있었지 않겠어? 저거 19세기는? 19세기 당연히 있었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아주 더 하셔보겠지. 네. 윈도우 모드에서 시스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펌블드도 노션 했는데 이걸 이항시킨다고 생각해서 이거 루트는 그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건 그냥 이쪽 넘긴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써놓은 거야. 그거는 맞지 않겠지.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세제곱근 구하는 것도 증성개방법 같은 거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주 복잡하게 구해놓고 마지막에 작도 문제인데 작도 문제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컴퓨터 보고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놓고 그러니까 가부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가부를 놓고 가부를 중심으로 그리는 돌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 돌리는 만나는 점을 꼭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 안쪽에다 그리는 거예요. 좀 약간 펌 보이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봐야 이것만 지금 좀 똑같으면 지금 아주. 그런데 이것도 수리 정원은 자기라고 해요. 작도 문제를. 근데 이 사람은 하라고 써놨어. 아니, 동변이 생각. 이거 이제 수리 정원 책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 이제 이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98페이지 이후부터는 정말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상구 선생만큼 이상구 선생님은 상자하고 이자가 같으셔서 엄청 그 이상설에 대해서 아주 그거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내성 선생인가 그런 건 무슨 뭐 수학책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너무 수학적 수학의 아버지 없어서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하지 않는 속에서 비했어요. 이 부분 보면은 뒷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같은 거를 하신 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86년. 또 추정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아주 수학 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데 절대로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는 네, 네. 뭐 들어왔거나 우리 그 선생님이 접촉할 수 있었던 일본적 무슨 레퍼런스를 찾아서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98페이지 이후와 네. 연결되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는 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으면요. 아까 한 페이지 그거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 그거 예, 전해드리시죠. 보신 거. 98페이지. 예. 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하셨듯이, 저는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같은 부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98쪽 이후부터 그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 수리정원과 많이 다른 식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원본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보태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보태서 이상선 선생은 거의 동시대에 아마 과학책 백승호초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백승호초에 대해서는 존재조차도 그 이전에 확실하게 어디 써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즉 이상선 선생이 쓴 백승호초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오치환 선생님이 복사를 하시면서 같이 있는 백승호초를 지금 발견하셨는데, 글체나 뭐를 볼 때 또 그리고 같이 묶여 있는 걸로 볼 때 이상선 선생이 같이 쓰신 거로 여겨지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에서는 그 역학, 전자기학 등이 다 있고요. 화학에서는 주기율표라든지 이런 분자식이 다 있고, 또 생물 쪽에서는 식물학 쪽으로 내용이 정리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과학책들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부분 일본인들은 한국에 일본인들이 와서 비로소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엘레멘터리한 초등학교, 수학교 수준이었던 데 비해서 이미 그 이전에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의 수학, 과학 내용이 다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논리들이, 즉 일본인들이 1930년대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외국 저널에 쓴 아티클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 과학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한 완전한 반증이 돼서 그 일제의 논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수리와 함께 이 과학책 백승호초의 내용도 심도 있게 분석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설 선생이 수리를 쓴 그 시기와 관계시켜서 그 역할을, 의미를 좀 더 정리해서 보고해야 될 것이며, 이상설 선생이 한성사범학교 교관 성균관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1896년 1월 10일 날 이상서 선생, 성균관장 이상서 선생과 한성사범학교 교관 김영순을 의원 면직하면서 당일인 같은 날 1월 10일 날 이상서 선생을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임용합니다. 즉 성균관에서 수학과 과학을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상설이 이어서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가서 즉 수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이 역할, 이 당시에서 한성사범학교에서 사용한 수학 교과서는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가 궁금하고, 또 근위산술로 봐야겠네요. 예. 그때 타이밍도 맞고요. 네. 신서가 되니까. 네. 8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산수시소가 나오면서 1900년에서 1911년 사이에 최소한 14종의 우리말 수학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한자지만 이 1900년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말 한글로 쓴 수학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도 1888년부터 외국인이 수학 강좌를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이게 1918년에는 배제학당의 한국인 수학교사 김성호가 산술과 대수 기하를 강의했고, 벌써 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서양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서양 수학을 가르치는 단계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고요. 의학교에서는 1899년에 지석영이 교장으로, 그 다음에 1899년, 그 후에 이게 1900년이 즈음 해서 남순이가 정선산학을 편역한 남순이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그러니까 남순이가 편집하고 견재영이 교정한 산술 교과서 정선산학으로 수학을 가리킨 걸로 돼 있고요. 네. 네. 네.
의학교, 이 사람이 의학교에서 가르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의학교 교사로 자기가 쓴 그 책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흥화학교, 예, 흥화학교 옮기고. 네. 네. 그게 지석영이 이게 이 의학교에 뿌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고 커지고 그런 식으로요. 네. 네, 지석영이 교장. 이게 그러니까 의학교 뿌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그 관립학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경성 지금 제국대학 뿌리가 된 것 같은데 제국대학의 그 의학교.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상설이 수리책을 쓴 이후로 또 산술 신설을 쓰고 또 그것을 한성사범학교는 물론 또 서전서술에서 산술 신설을 가리켰고 그러니까 수학자로서의 적지 않은 그 중요한 시기에 적지 않은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을 초창기에 인정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이전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상설을 수학자로 보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연구를 시리어스하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상설을 최소한 수학자 또는 수학 교육자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이 하다 보니까 책이 수리뿐만 아니라 뭐 산술신서도 있고 산학습유, 동문산지, 뭐 근위산술 등 하고 이제 1900년부터의 그 초기 근대 수학 교과서들이 나오는데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책이 어느 책을 번역했고 어느 책이 어느 책보다 수준이 어느 게 높고 낮고 뭐 등등을 쭉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데요. 산학 수비에 대한 1867년의 내용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86년에 발간된 동문산지에 대해서도 홍순화 교수님께서 조언을 주셨고 또 이제 우리말로 쓰여진 교과서들 1900년에 1910년 사이의 수학책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그런 수학 교과서들의 그럼 오리진이 뭐냐, 어떤 책을 참고해서 책을 썼느냐 하면 이 근위산술이 이제 일본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 틀림없는데 갑자기 누가 오리지널하게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인이 1895년 이전에 쓴 교과서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보라 그러셔서 홍 교수님께서 그래서 일본 출판사 쭉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이 1895년 이전에 수학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만약 일본 같으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을 텐데 그 이전에는 거의 한두 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 여기서도 일본도 이 우에노 기요시의 근세 산술 이후로부터 수학책이 많이 나오지 그 전에는 몇 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찾은 게 이 1892년 나온 산술 교과서 여기 3권이었고 또 1895년 이전에 쓴 교과서는 1893년 명치산술 1, 2권입니다. 이게 거의 답니다. 이거 외에 거의 다른 책이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아마 관계가 명치산술이 근위산술하고 비슷하죠. 네. 명치산술이 근위산술, 그러니까 근위산술이 산술 교과서를 번역한 건가 해봤는데 아니어서 그래서 다시 찾은 게 이 명치산술을 찾으니까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93년에 나온 명치산술을 보고 그 다음 근위산술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전에는 뭐 이렇게 필서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로는 아마 이게 1893년에 이게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하청의 근세산술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버전이요. 연도별로 상권, 중권 하고 이거는 이슈도 뭐 퍼스트 에디션, 세컨드 에디션에서 아마 나인스 에디션까지 한 10년 동안 이 상하청의 근세산술은 쭉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산술신서를 참고한 이 상하청의 이 보통교육 산술신서 이걸 찾았고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목차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목차가 다음과 같고 그리고 1권, 2권 그리고 일본에서도 3권이 별로 없던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정선산학은 남순이가 정선산학
이 정선산악이 이제 마찬가지로 한데 이게 아마 조금 더 낮은 초등 레벨이고 조금 더 낮고 근데 어쨌든 그 10년 동안 나온 우리말 책들이 이런 10여 권이 있고요. 그리고 섞여 있죠, 한자. 국한문 혼용, 국한문 혼용. 그래도 저희한테는 그 이전에 한자로만 쓰여진 책보다는 굉장히 이거는 저희가 훨씬 프렌드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신문도 국한문 혼용으로 봐왔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으로 써 있는 건 거의 저희 말 같이 느껴지고 산술신서의 자세한 내용이 이제 목차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우에노 교시 책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버전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걸 찾아서 찾아서 같은 거를 찾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 문제 수리는 수리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40쪽이 넘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직도 이건 드래프트인데 그 앞쪽에서 발굴한 내용 부분에서 시그니피컨트한 몇 개만 정리해서 수리 발굴을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 수리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디테일한 거를 특히 한국 수학사를 이미 공부하셔서 수리정을 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시리어스하게 공부하셔서 새로운 결과들을 내주시면은 수리 연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에 후속들 된 그런 교과서 또 다른 책들과의 상관관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